러더포드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보도 이제 애톰은 이렇게 돼 있고 궤도는 항상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보도 괴로운 것이 지금 이렇게 입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레이디에이션이 나오니까 결론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여기 탁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지금. 그리고 이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이 값이 이것도 양자의 어떤 정수를 헤아리는 것이다. 그게 이제 보호가 여기까지. 괴롭지만 하여튼 이게 지금까지 픽처인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빛이라고 하는 게 웨이브지, 그지? 웨이브, 프리퀀시 룰을 가지고 있는 웨이브를 메탈 금속에다 쪼였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이 화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빛이라는 놈도 빛의 퀀텀, 빛의 알갱이, 빛의 가장 작은 알갱이 포톤이라고 해서 빛 웨이브도 이런 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광자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위에 써 있는 대로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웨이브하고 웨이브라는 관점하고 입자라는 관점이 원자나 분자 같이 네노 사이즈 여러 작은 데서는 우리가 양쪽을 다 취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포톤이라고 하는 광자, 빛의 양자지 말하자면. 그리고 그 포토엘렉트릭 이펙트라는 게 결국 빛을 쪼여주면 어떤 그 잡혀있는 전자가 잡혀있는 에너지 요만큼을 뺀 빛을 이만큼 쪼여주는데 이게 이거보다 커서 그러면 요 포텐셜 워크 펑션이라고 하는 요그 끊어내는 전자를 빼내는 데 필요한 걸 빼고 나머지를 전자가 티내려는 데 가지고 나온다. 이게 이제 포토엘렉트릭 이펙트의 전부고 그걸로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았다 이 말이지. 이제 그래서 오늘 핵심 키가 원자나 분자, 전자 이와 같이 굉장히 작은 네노 세상에서는 우리가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입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양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불란서의 왕자였던 루이 드브로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기타 같은 걸 치게 되면 그지? 기타 같은 거를 치게 되면 웨이브로 저런 양 끝단을 묶어놓은 스탠딩 웨이브가 발생한단 말이지. 그지? 근데 그러면 저 스탠딩 웨이브 양쪽 끝단을 묶어놓고 스탠딩 웨이브는 진행하는 파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상파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트래블링 웨이브가 있고 스탠딩 웨이브가 있단 말이지. 그 위에서 그냥 오르락내락 진동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스탠딩 웨이브 정상파라고 부르고 항상 양 끝점이 고정돼 있어요. 이런 데를 노들 포인트라고 한다. 젊은 때는 그 면이면 노들 페이스가 되고 서페이스 뭐 이렇게 부르고 라인은 노드 라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이 길이라는 게 웨이브의 반파장의 정수별 항상 끝난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저렇게 노 소리라고 하는 게 저 파장이란 말이지.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정확히 파장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피아노로 연주하거나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거나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똑같은 도 프리퀀시를 치면 동일하게 우리 귀에 들려야 되지, 그지? 근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 보면 끝에가 고정되어 있으면은 섞이는 정도와 이렇게 끝나는 거를 요런 이렇게 모양새 되는 거를 모드라고 부르고 요런 모드를 요걸 펀더멘털 요거를 여기 써 있는 대로 n이 1일 때를 펀더멘털 2일 때를 퍼스트 오버톤 그 다음에 3일 때를 세컨드 오버톤 이렇게 오버톤이 있단 말이지. 그럼 기타를 치면은 이게 메인이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그런 게 섞이는 정도가 다른 거야. 음색이. 그래가지고 내가 기타 소리를 딱 치면 이게 메인 크죠. 그래서 우리가 모노폴, 다이폴 하는 것처럼 이게 메인이고
이것들이 섞여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음색을 우리가 구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 딱 친다 그러면 모든 피아노나 바이올린이 동일하게 들려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오버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오버톤이 섞이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음색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센시티브하지 않고 그 저 음파에 우리 귀는 로그 스케일로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둔감하단 말이에요. 너무 민감하게 되면 이제 피곤해지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묘해가지고 이 우리 뇌가 이미 학습하기를 내가 학생들한테 지금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떠들고 있어도 학생들이 내 강의에 더 집중한단 말이에요. 다른 학생이 쫑알쫑알거리는 거 들리지만 그걸 우리가 노이즈 구별한단 말이지. 그렇지만 컴퓨터와 기계는 그걸 못해.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귀가 나빠져가지고 보청기 같은 걸 끼면은 그런 걸 걸러주면 좋겠는데 모든 소리가 거기다 증폭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니까 그것도 이 사람의 이가 어떻게 노이즈하고 메인을 구별하는 거 그런 메커니즘을 잘 개발해주면 굉장히 그분들도 이제 편해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 여러분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보청기를 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괴롭단 말이야. 끼면 온갖 소리가 다 똑같이 증폭이 돼. 하여튼 핵심은 펀더먼털, 오버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항상 파장이 이런 관계가 있고 섞이는 펀더먼털 오버톤 섞이는 정도에서 다르다. 그 웨이브는 트래블링 웨이브가 있고 스탠딩 웨이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이 드브로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페이지짜리 시셋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1924년도에 그러면 요 지금 포가 그 전에 그 H 애텀이 오빗을 하는데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드브로이가 생각하기를 그거를 웨이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스탠딩 웨이브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N 나무다가 2파이R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그것이 보우가 주장했던 이제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보우가 주장한 앵귤러 모멘텀 MVR은 N의 H 바가 된다. 그리고 이제 드브로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2파이R은 여기서 집어넣어서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파장이라는 거는 H over MV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람다는 H over P라고 하는 이제 그걸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보호가 이제 해피해졌단 말이죠. 스탠딩 웨이브로 이제 전자를 입자로 보지 말고 이제 스탠딩 웨이브로 어떤 정상궤도에 딱 이렇게 안착하는 그래서 스테이블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피해졌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림의 픽처가 그래서 이제 람다는 H5P다. 그지? 그래놓고 이제 이거를 드브로이가 한 장짜리 CSS를 3명의 박사위원회에다 던졌는데 2사람은 반대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웨이브 파티클 듀얼러티 있다는 얘기를 하나 근데 그 위에 란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위원회에 있던 사람이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를 한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날려가지고 이 학생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타당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한 사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그거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이제 한 사람이지만 이제 확실하게 밀어가지고 박사를 통과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브로이가 이제 박사를 받고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지. 그러니까 보호가 이제 이 보호가 닐스 보호가 1900년도부터 꽤 한참 오랫동안 노벨 커미티에 대빵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괴로운 거야 해결해 줬잖아 이제 그지? 노벨상을 이제 받았다. 이제 이런 거 다 이제 나중에 비밀에다 릴리스 돼서 이제 나온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생님한테 주고받았던 편지 같은 거에서 다 이제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터넷에 무슨 글자를 남겼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남겨놓으면 영원히 거기 어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에 관계되면 다 들춰진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람다는 H고 P고. 그럼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인슈타인의 스페셜 렐러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계가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계에서 자동차,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주변 계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가는 속도에서 영향을 받지, 그지? 갈릴레오에 해보면. 그런데 이 포톤이라는 놈은 움직이는 계나 서서 보나 속도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퀀텀하게. 그걸 이 사람이 가정한 거예요. 그게 스페셜 렐러티비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주를 보면서 빛을 측정했는데 굉장히 많은 유효 숫자 내에서 정확하게 항상 일정하단 말이지. 그걸 내뱉고 나니까 그것의 비결로 당연히 이제 거리라고 하는 거는 디스턴스 D는 이제 컨스탄트가 거의 타임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이 양이 동일한 양이고 이거는 그냥 컨버전 팩터가 된 거지. 그래서 포톤의 입장에서는 시공량이 같단 말이죠. 저희는 C로 날아다니니까. 이게 스페셜 가정이지 이게. 근데 그게 아까 측정자에 측정된 것하고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루이 드브로이가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가 빛은 H 누고 속도 곱하기 파장 관계식에서 이렇게 되지. 렐러티비티에서 에너지는 H 스퀘어고 그러면 에너지하고 이걸 같이 놓을 수 있지. 그렇게 보면 빛이 질량 M을 갖고 포톤이 C. 포톤은 매스가 제로야 사실은 MC고 이렇게 되니까 또 같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파티클 웨이브 듀얼러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매터 웨이. 그래서 여러분 몸뚱아리도 웨이브로 볼 수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고 여러분이 1초에 한 4kg 1시간에 4kg 하니까 그거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몸뚱아리 무게 한 60kg 집어넣고 계산하면 파장 엄청 짧지, 그지? 그러니까 하루 인식이 안 된단 말이야. 못 나와 이렇게 등치가 큰 거에서는 웨이브 캣다 잘 안 드러난단 말이야.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실험을 해야 되느냐면 이제 빛을 쪼여가지고 금속에서 갇혀져 있던 전자가 튀어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빛이 이제 이게 파장인 줄 알았더니 전자가 튀어나와서 입자가 되네. 그랬더니 이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 엑스레이 크리스탈이 있는데 크리스탈에다가 전자를 두드러 패는 거야.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입자인 전자를 결정에다 두드러 팼더니 거기서 전자가 회절 무늬가 생긴다. 이게 왜 입자인데 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굴절이니 간섭이니 이런 게 많이 나타나지? 그거를 이제 데이비슨하고 걸머라는 사람이 전자를 가지고 크리스탈을 두드러 패가지고 그런 실험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래서 실험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실험을 하면은 이 파장이 여기 와서 여기 지금 이 점들이 크리스탈에 있어서 XYZ 3차원 공간에서 피아리아리하게 배열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결정의 크기를 잘 재려면 요 들어오는 파장의 파장 길이나 요 간격이 비슷한 걸 두드러 패야 요 무늬를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엑스를 쓴다고 얘기를 했고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아버지 아들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했단 말이지.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동일한 걸 하는 거야. 근데 일단 전자가 하기 전에 파장을 가지고 만약에 엑스레이를 쪼여가지고 이게 얻어졌다 그러면 간섭 현상이 생겼던데 간섭 현상이 생기는 거는 파에 이제 지금 요 경로차가 여기 지금 이 파하고 이 지나가는 파 여기를 웨이브 프런트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웨이브 프런트는 전쟁에도 가면 쫄병들 앞에 세워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쫙 걸어가서 총 맞고 죽고 그러면 그 다음 앞으로 이렇게 싸웠다면 옛날 그지. 영국 사람들이 영국이랑 미국이랑 독립전쟁 할 때 여기 보스턴에 가면 콩코드니 뭐 그런 데 가면 렉싱턴 정품 이런 거 하지. 그러면 쫄병들 쫙 앞에 줄 서가지고 총 들고 전진 그럼 앞으로 가면 쫙 숨어있던 사람이 빵 그러면 맞으면 죽으면 쓰러지고 그 다음 전진 뭐 이러면 하면서 총이 빨리빨리 정전이 안 될 테니까 그게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웨이프론트 하면 이 페이스가 같은 면을 프론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페이스가 같고 여기도 페이스가 같지. 여기도 페이스가 같고 그러면 이제 페이스가 차이가 나는 거는 요 돌아가는 길이만큼 요 길이는 뭐예요?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지. 그리고 여기 관계 동일 요 이등변 삼각형처럼 동일하니까 요 길이 같으니까 요 길이가 사인 세타이고 세타니까. 네? 그래서 요 거리에서 2D 사인 세타가 그래서 요 경로차가 n 라무다가 되면 이쪽에서 볼 때 이제 페이스가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면 고광간섭이 되는 거지. 그래서 n 라무다가 2D 사인 세타. 그리고 앞서 우리가 스캐터링을 할 때 물방울을 할 때 n이 1일 때를 first order라고 그래. n이 2가 되면 second order가 되고 그거에 빛이 와가지고 물방울이 있다. 레인보우가 생길 때 first order 레인보우가 n이 1일 때고 n이 2가 되면 second 레인보우가 되면 레인보우가 와가 빛이 이렇게 오면 한 번 꺾여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꺾여서 다시 온 방향을 거꾸로 돌아가면 색깔이 반대가 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레인보우처럼 n이 1인 걸 first order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통 엑셀 스캐터링 하면 n1 이퀄 남는 투리 사인 세타고 D를 알면 결정간의 거리를 안다는 말이에요. 이 지금 1차원에서 그렇지 3차원 하면 3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구한다. 그래서 요 브레 그러게 디프렉션으로 n 남는 투리 사인 세타를 나온다. 이런 실험을 전자를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이거 데이비스 밑에 데이비스하고 걸음을 하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진행될 때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동네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서 다시 증명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지 그게 다 노벨상이 나오고 뭐 이러는 거는 사람한테 관심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점이고 그걸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구분해서 또 진행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플라멘트에다 전류를 흐리면 저항이 있으면 열이 발생하고 그럼 열 전자가 튀어나가고 이제 전자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구멍 뚫어가지고 한 거는 그 구멍을 지나가려면 구멍 방향 수직이 갖는 모멘텀을 갖는 놈은 지나가겠지. 그래서 콜리메이션 한다. 조준. 그래서 구멍을 여러 개 지나면 똑바로 나가겠지. 똑바로 나와가지고 크리스탈에서 쪼여주면 아까 같이 여기서 이제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여기 가서 전자가 여기 있는 결정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전자가 있지. 그러면 전자가 오면 원자 주위에 전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니까 꺾여질 거 아니야. 그래서 디프렉션이 일어나는 거지. 디프렉션이 일어나면 여기서 무늬 패턴이 생긴다는 거지. 디프렉션 패턴이.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요 데이비슨 점호라는 사람이 로우 에너지 일렉트론 디프렉션이라는 요 테크닉을 써가지고 그럼 이걸 쓰면 또 이런 서피스나 결정 구조를 아는데 또 써먹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 엘렉트론 빔을 리드라는 장비가 또 있단 말이지. 로우 에너지 일렉트론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장비가 또 탄생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달고 가지고 가속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전압을 걸어가지고 가속을 시키니까 요 EV라는 가속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를 갖고 가겠지. 그래서 요 식을 써서 운동량 P는 MV니까 요 식에서 MV는 루트 MV지.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나오는 HOP에서 여기 디프렉션 패턴하고 맞아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엘렉트론도 웨이브처럼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드브로 의해 메터 웨이브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웨이브 파티클 듀얼 메터 웨이브 물질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핵심 키가 이제 거의 다 이런 사람들도 다 노벨상 받았지. 다 개념을 명확하게 이제 이해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측정을 해봤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P는 이렇게 되지. P는 H 오버 람다 센터 웨이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수동적으로 증명했다. 근데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웨이브 라이크한 네이처가 있다. 그 웨이브라는 게 디프렉션을 보이니까 그래서 엘렉트론 디프렉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궤도 함수도 이제 스탠딩 웨이브로 해결이 됐고 이제 그 정도는 됐다는 거지. 근데 이제 결국은 또 다른 한 관점이 굉장히 이런 그 원자나 분자나 전자나 이렇게 굉장히 작은 시스템이 되면 측정 오차가 생기는 거야. 항상 뭘 측정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내버려 두면 있는 그대로 있지. 근데 있는 그대로를 알라 그러면 뭔가가 와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시스템 자체의 본래 모습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지.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놈한테 영향을 미치지. 미치는 정도에 의해 가지고 원래 모습이 변하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를 조금 건드려 놓으면 그 양은 조금 변하겠지만 그 대신 다른 양을 측정하려면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와 그 uncertainty principle 결국은 측정의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딱 보자마자 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안다는 거는 그놈한테서 스스로 나오는 거를 빛을 감지한다든지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시스템 자체가 내고 있지 않은 거를 내가 하기 위한 측정 장치를 들이대는 순간 내가 들이대는 측정 장치에 의해서 원래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지.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측정이라는 것이. 일단 그럼 측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도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 또는 하이젠버그의 indeterminacy principle이라고 부르고 어떤 두 양이 있다. 그러면 그 양 델타 A를 standard deviation, 어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양이 있을 때 보면 항상 제곱근의 원리, 그러니까 항상 그거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우리가 보통 통계를 배우면 가장 심플하게 하는 거는 세상은 리니어한 세상이다. 그래? 가장 심플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면 어떤 양은 뭐에 비례하다. 그 리니어 어프로치라고. 리니어한 세상. 리니어 일부가 있고 난 리니어. 항상 하는 게 1차적으로 접근할 모든 거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양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리니어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Y는 뭐 A1, A0 플러스 A1의 X, A2의 X에 적어서 이 란리니어하게 그 폴리노미얼 피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갖다 맞추기 쉽지. 그러니까 여기 통계에서는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피팅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란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핏이 있지. 그렇게 하면 리니어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떤 값이 이렇게 되면 한 점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정석에서도 이런 문제 계산하려면 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요것의 제곱의 루트를 다 합친 것이 작아지는 게 가장 요 모든 점을 나타내는 가장 값에 타당하겠지, 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A 어떤 A라는 값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곱하기 B라는 것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항상 측정을 하면 이런 정확도 내에 들어간다. 그리고 2분의 H바. 엄밀하게 이제 통계적으로 하면 그렇게 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하니까 통계적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할 때는 2분의 H바 이렇게 쓰는데 보통은 H라고 하기도 하고 어차피
2분의 H 바 H가 같은 오도 내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2분의 H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보면 문헌에 보면 어차피 오도는 H 오도 내에 있으니까 정확도 그리고 어차피 X는 작은 값이니까 그래서 문헌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통계 역학적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디파인 해놓으면 2분의 H 바보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24년도에 이제 루이드 브로이가 메터 웨이브 내놨고 27년도에 이제 여전히 하이젠버그가 그 보호한테 이제 보호 애텀을 메터 웨이브로 스탠딩 웨이브로 이제 보호 나름대로는 해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이젠버그가 자꾸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하이젠버그는 이제 보호 밑에 호흡사고를 말하죠. 학사를 받고 호흡사고로 가서 보호 밑에서 있는 뭔가를 디스커션 자꾸 하다 보니까 그가 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하고 모멘텀이라는 게 그 델타 A하고 델타 B에 해당하는 두 개의 상고적인 양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죠. 재보려고 그러면 그게 지금 야공이 날아가니까 야공의 위치를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때는 아까도 그 위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 파장이 굉장히 짧을수록 요 놈의 위치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겠지, 그지? 파장이 짧다. 갖다 자를 대는데 파장이 짧은 것 갖다 대야 그 놈의 위치를 더 정확히 읽을 거야. 잘 듬성듬성하면 훨씬 거칠게 읽을 테니까. 그러면 파장을 갖다 짧은 걸 갖다 들이밀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크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크니까 야공이 날아가는 거에 영향을 미칠 게 파장이 짧은 게 더 운동량의 변화를 더 크게 주겠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긴 걸 갖다 들이대면 긴 파장을 갖다 들이대면 위치는 더 정확히 못하지만 날아가는 속도에는 영향을 덜 주지.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써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 메터 웨이브는 P는 H업을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값이 자기 값보다 훨씬 클 수는 없지, 항상. 그러면 내지. 그러니까 델타 P가 만약에 이렇게 될 것이고, X의 위치는 모르니까, 모르는 정도는 파장보다 더 크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델타 X, 델타 P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델타 P는 크기가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대충 아까 델타 X, 델타 P가 2분의 H 바라고 하는 H 정도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측정의 문제는 어떤 걸 가지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쓰면은 수소 원자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도 알 수 있고 어차피 그게 되게 된다. 오늘이 결국 양자역학을 5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오늘 핵심 키가 다 들어있으니까 오늘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차피 5학년 애들 이해 못하고 초등학생도 이해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영재원인가 뭐 해가지고 중학생 뭐 초등학생 뭐 이런 데를 하는 우리나라 기관이 있던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올림피아드가 뭐 이런 것을 한국 선발단을 할 때 보니까 똑똑한 애들은 뭐 개념을 잘 이해하더라도 초등학생은 다 이해하고 나이만 먹었다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니까 머리가 있어야 되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된다. 네? 이제 사러 데비에이션 하면 아까 같이 그 델타 X, 델타 P를 갖다가 통계학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H 정도 된다. 그래서 위치하고 모멘텀은 정확히 셀 수 없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분자에서 떨고 있다 그랬잖아. 떨고 있다. 떨고 있을 때 이 위치가 안 되는 이 위치가 있다면 위치도 정확히 알고 여기서 속도하고 위치를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없지,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제로 포인트 바이브레이션만큼이 있다. 그래서 떨고 있다. 제로 포인트 바이브레이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거 갖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하이젠버그가 보호 밑에 가가지고 포스아웃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보호가 운동량도 H바라고 하는 것의 정수의 만큼이다. 근데 보면 거기서 R하고 V가 왜 에크릿하다고 예상하면 보호보다 했는데 지금 언서티 프린시플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보호가 한 방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바로 해피해지려는 순간 쓰듯해지고 그 하이젠버가 한 방 매기니까 이제 괴로운 거야. 그래서 하이젠버가 이제 그거를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호가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먹었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기 몸뚱아리보다 더 작을 수는 없잖아. 항상 그 라운드하니까 그 파로 보면 그다음에 델타 P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있는 운동량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 뭐 언서튼 때부터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하이젠버그 언서튼 때의 야공에다가 특정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했고 이해가 됐다. 질문이 뭐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거나 뭐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잘 이해가 됐어? 왜 X하고 P가 상호작인가 아까 그 후드럽힐 때 파장이 길어지면 위치에 대한 자의 눈금이 엉성하니까 그지? 그 대신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위치는 덜 정확해지지만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포톤의 에너지는 작아지니까 그에 와서 야광을 두드러 팼을 때 충격을 덜 주니까 그놈에 대한 영향을 덜 줄 거지. 그거 이해를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그걸 잘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실험을 가지고 컴프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드브로이의 메토웨이브도 있고 하이젠버그의 언서튼트도 있고 그러니까 컴프턴이라는 사람이 MIT 있다. 미국 MIT니까 미국 하버드 MIT가 왜 좋아하냐면 오래된 대학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하는 선생님들이 최초로 뭘 하는 선생님들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버드 노벨상 받은 사람들 수록했고 그 옆에 있는 MIT도 핵 뉴클리어 같은 걸로 좀 있고 조금 있고 그랬다. 근데 MIT도 컴퓨터니 엘렉트론을 가지고 저런 스캐터링을 다 한답니다. 언서튼 재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도 노벨상도 받았어. 다 이어져서 다 궁금했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재서 우리의 궁금증을 이제 해결하느냐 그거에 그러면 이제 보면 그래 결정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제 매터,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그래서 엘렉트론, 포톤 가지고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이런 거 다 하고 나니까 이 슈레딩거는 막스본의 대학원생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막스본이 하이드로전 원자 문제를 풀어보라고 막스본이 이 대학원생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수소 이제 아까 보의 하이드로전 원자는 우리가 클래시컬하게 쿨롱 에너지 그다음에 돌고 있는 운동 에너지 해가지고 N자승분의 1에 된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클래시컬하게 유도를 했지, 그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보호가 각 운동량도 MVR은 NH 바라고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궤도는 안정하게 유지해서 스탠딩 웨이브가 된다고 하는 메터 웨이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소 원자에 있어서의 전자를 웨이브라고 보고 웨이브 스탠딩 웨이브를 만족시키는 웨이브라고 보고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n equal 1, n equal 2일 때 에너지 상태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를 그렇게 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전자라고 보지 말고 엘렉트론이 드브로이의 메터 웨이브의 람다를 갖는 파장을 갖는 웨이브라고 보고 그 웨이브 스탠딩 웨이브와 각각 궤도에 있는 거를 풀어봐라. 그래서 이제 줬더니 그 문제를 풀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측정하는 거랑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도 26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제 그 퀀텀 메카닉스에 대한 거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간 거야. 이제 그게 26년, 27년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해 못했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애토믹 라인의 그 라인이 왜 이렇게 얻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고하면서 그게 이제 퀀텀이다. 에너지 퀀텀, 라이트 퀀텀, 매스 퀀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웨이브로 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퀀텀 미케닉스라고 하는 거는 원자나 분자나 전자나 이와 같이 굉장히 네노 사이즈 여러분 머리통하고 지구의 관계가 네노 크게 10억 분의 1 10 내노미터 fem토미터는 핵의 크기가 대충 fem토미터야.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파티클 라이크하기보다는 웨이브 라이크한 캐릭터는 더 강하다. 그러니까 두 관점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지만 웨이브 라이크한 게 더 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웨이브 라이크하게 보면 어떻게 대응이 되나를 보면 파티클 라이크 할 때는 웨스트 포인트 센터 오브 매스의 어떤 질량을 갖고 여러분 몸뚱아리 센터 오브 매스의 60kg를 가지고 1시간에 4km를 걸어간다. 그거를 이제 센터 오브 매스가 웨이브 패킷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여기 걸어가는 거리, 궤적, 트레젝트리 궤적이지. 그거는 웨이브에서 보면 빛이 지나가는 직진한다 뭐 이런 거에서 레이로 간주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몸뚱아리 넘지는 속도를 웨이브 패킷이 되니까 그룹 빌러스티를 보자. 저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미니멈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마찬가지로 빛이라고 하는 웨이브라고 하는 놈은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마의 원리에서 A에서 B를 갖다 가장 단시간 내에 날아가는 걸 안단 말이에요. 얘는 몸뚱아리의 큰 놈들은 위치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액션이 미니멈이 되도록 움직여가고 여기에 프린시플 여기는 공간에 퍼져 있는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의 분포를 벌써 알아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알아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날아간다. 요 트레젝토리 레일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밑에는 에너지고 여기는 웨이브로 보니까 프리퀀시 또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야. 이해됐어 이제? 두 개의 관점을. 그리고 만약에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웨이브 미케닉스 버클리 시리즈 또는 파인만의 렉처 시리즈 그거를 책처럼 들고 평생 가지고 있어도 좋은 책이니까 어차피 그거는 거기에 써있는 글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에센스하고 진리만 써놨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알아? 대학교야, 대학교. 서울대학교라는 종교 집단에 와가지고 이성원 선생이라는 교주가 이런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대학교는 하버드 대학교라고 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게 항상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잖아, 그지? 베리타스. 하버드도 베리타스라고 하는데 진리. 대학교라는 종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다. 우스갯소리를 생각해서 지난번에 누가 불교, 유교 이러길래 그래. 대학교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그런 작은 세상에서는 웨이브로 보자. 그러면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은 3차원 공간에서의 그 파동의 진폭을 보여주는 거지, 이제 진폭.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는 그 파동의 진폭, 공간 분포를 알아내는 거지. 시간에 따른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 XYZ라는 위치에서의 그 진폭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파동함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돌이 움직이는 걸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파동도 위로 아래로 움직이니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사인은. 그다음에 노드라고 하는 거는 그 웨이브 펑션의 앰플리튜드가 빵인점이다. 그럼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비슷한 시란 말이지. 하이젠버그, 슈레딩거하고 다른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아일랜드에 가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슈레딩거. 그래서 슈레딩거는 웨이브 미케닉스, 그러니까 파동 함수를 가지고 파동 함수, 푸사이라고 하는 파동 함수지, 그치? x, y, z, t 하는 파동 함수.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파동 함수. 슈레딩거는 웨이브로 보고 이 파동 함수가 주어진 시간과 위치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파동 함수 어프로치고, 하이젠버그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물리량이 있지, 피지컬 퀀티티나 케미컬 퀀티티. 퀀티티는 여기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있다. 어떤 오퍼레이터. 뭐라고 써야 되나,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밀턴 오퍼레이터, 에너지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여기 지금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퀀터티에 해당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 에너지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하이젠버그는 하밀턴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에너지가 뭐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두 관점에.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를 쓰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리니어 엘지브라, 아까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그 오퍼레이터들이 많은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적인 양을 가장 심플하게는 그냥 근사로 리니어하다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대부분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A1, A, B1, A 여기다가 이걸 하면 리니어 오퍼레이터,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하면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정의가 어떤가, 람다 1, 이 오퍼레이터가 여기서 해석을 내는 거야. 람다 2, B, 이렇게 하면 각각에 해가지고 A1, F1, F2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람다 1 리니어 오퍼레이터 이렇게 되고, F1 이렇게 되고, 람다 2 리니어 오퍼레이터 F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리니어 오퍼레이터 되면 이런 걸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물리적 측정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정의는 이걸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각각의 펑션에다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배우면 오퍼레이터는 나중에 레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매트릭스로 바꿀 수 있어요. 키가 그래서 2학년 되고 그러면 경제학을 하든지 뭐 물리학을 하든 화학을 하든 뭐 컴퓨터공학을 하든지 그 매트릭스를 다루고 텐서를 다루는 리니어 엘지브라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왔으면 최소한 미적분 해야 되니까 입실론 델타를 다루는 어드밴스 캘큘러스를 배우고, 모든 리니어 엘지브라는 저도 배우고 가야 된다. 그건 안 하고서 무슨
공학을 하겠다, 과학을 하겠다, 경제를 하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 키가 그래서 두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은 웨이브 미케닉스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이 사람은 매트릭스로 하게 되면 계산도 쉽고 그러니까 리니어 앨지브라 모든 측정하는 양은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그 오퍼레이터는 어떤 베이스 셋을 잡으면 매트릭스로 할 수 있고, 그럼 매트릭스는 곱하기 뭐 해서 그 디터미넌트 해가지고 아이젠밸류라는 걸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웨이브 미케닉스 매트릭스 이렇게 된다. 여기서 질문이나 의문사, 뭔가 좀 선생님이 말하는 언어를 잘 이해 못하겠다, 이해가 더 필요하겠다. 저거 해밀턴이 쓴 오퍼레이터가 결국은 리니어한 오퍼레이터라는. 그렇지, 리니어 오퍼레이터.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리니어 이퀘이션이,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또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측정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정도 액큐러스에서 이 정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보다 더 정확한,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그대로고 그 진리값을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지. 그래서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 있는 그대로 통째로 보면 좋은데 못하니까 세상은 리니어하게 반응할 거라고 가정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정도 내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습을 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응? 그래서 옵틱스도 아까 그 리니어 옵틱스, 난리니어 옵틱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난리니어하게 더 정확한 걸 들여서 그것도 로벨상을 받은 거지. 그 사람 못 보던 거를 더 정확하게 채했더니 그거를 난리니어한 걸 가정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난리니어 옵틱스가 또 생기는 거지. 여기서도 일단 우리가 보는 데에서는 하밀턴에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리니어예요. 우리 보는 세상 내에서 더 정확하게, 더 정확도 어느 정도를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리니어한 오퍼레이터가 그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만 쓰지만 실제로 운동 에너지도 아까 E 이퀄 mc 스퀘어지만 그걸 풀었으면 2분의 mv 제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길게 가지.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2분의 mv 제곱까지 안 썼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거기서 내에서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도와 측정 범위 내에서 이렇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모든 걸 다 full truth, nothing but the truth라고 하는 걸 다 알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그지? 그걸 딱 하면 끝이지. 네, 그러면 이제 웨이브 미케닉 두 사람의 어프로치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 문헌을 하려면 웨이브 미케닉스, 웨이브 이케이션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이거 하려면 리니어 앨지브라를 잘 알아야 돼. 매트릭스 그런 거 잘 알아야 돼. 포멀리즘. 자,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 이 사람이 한 걸 이제 들여다보자. 엄밀하게. 그러면 지금 슈레딩거가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드브로이의 웨이브 라이크, 메터 웨이브를 해보면 람다는 H 오버 P고 H는 MV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메터 웨이브, 그러니까 지금 입자인데 저 작은 세상에서는 웨이브로 보게 되면 그 입자 요 MV라고 하는 요 입자를 웨이브로 보면 파장은 저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 슈레딩거가 해야 될 일은, 그래 이제 그러면 질량의 M이지만 그러면 파장이 이것인 걸로 드브로이가 가르쳐 줬으니까 요 클래시컬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시켜야 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클래시컬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거야. 이것도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제대로 이해를 하면 쉬운 게, 포톤의 입장에서 웨이브 포톤 C라고 하는 것의 입장에서 웨이브는 뭐라고 그랬냐면 거리라는 양 같고 시간이라는 양은 동일하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저기 지금 이걸 델이라고 있고
그래서 제분 라플라스야. 라플라스 있죠. 라플라스라는 프랑스 사람. 그러면 여기 지금 라플라스는 우리가 앞서 그 포텐셜 에너지 미니멈 할 때 이미 벌써 봤어. 그죠? 우리 어떻게 생겼나? 요 라플라시안 3차원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는 라운드라고 했는데. 이것은 라플라시안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동이라고 한다고 해서 파동함수 psi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는 거리의 제곱이고, 그러면 거리나 시간의 양은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c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거리에 대한 라플라시안이 어떤 위치에서의 평균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라플라시안의 의미가 어느 위치에서의 평균값이 피지컬 미닝이 라플라시안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이 파동값의 평균은 아까 이 거리 d는 c 곱하기 타임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거리에 대한 평균은 결국 ct 해가지고 곱하면 결국 똑같은 거리의 양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웨이브 이퀘이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근데 이제 이거는 포톤이니까 우리가 C라고 넣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웨이브일 때는 그 웨이브의 빌러스를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그 메토 웨이브랑은 이제 그런 성격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 경우는 포톤이 질량 m을 가지고 있고 속도 c로 움직이니까 이제 동일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웨이브도 쉬워. 이거를 못 외운다는 거는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도 그렇고 지역의 평균값은 아까 거리라고 하는 거는 c 곱하기 타임 하면 같은 양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당연히 알게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되면 이제 이걸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그룹 빌러시라고 했고 그룹 빌러시를 구하는 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k에 대해서 오메가 1차원일 때는 이 오메가 dk 이게 그룹 빌러시를 하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오메가라는 프리퀀시를 가지고 오메가는 2파이 뉴 이걸 오메가라고 하지. 프리퀀시 각 운동량 돌아가는 것처럼 각 프리퀀시를 갖다가 k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그룹 빌러시티의 정의.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k라는 값의 정의가 라무다분의 2파이로 되고 오메가라는 건 2파이 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누라는 거는 오메가는 2파이 주기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 거리를 갖다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d 오메가 dk가 속도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k를 쓴 거는 이게 x가 아니라 dkx, dky, dkg 이렇게 된다는 거야. 노테이션이. 이게 속도니까 앞서 속도의 정의는 m분의 p지. 그 운동량을 m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잖아. 그리고 이 포톤이 웨이브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나온 다음에 p 이걸 집어넣으면 h 바 k 이렇게 돼. 이거 다시 쓴 거야 이렇게 이제 식을. 그래서 웨이브가 되면 그룹 빌러시티가 저렇게 되니까
아까 빌로시티에 해당하는 거가 파티클일 때 웨이브는 그룹 빌로시티라고 그러니까 이 그룹 빌로시티의 점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지금 미분되어 있잖아, 그지? 이걸 빨리 적분해보자. 일단 적분하는 거. 그러면 적분 다시 이것도 dk 적분하면 이게 이제 상세자 없어질 거고, 그럼 여기 k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적분하니까 그대로 살아나서 오메가 나오고, 이거는 k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n분의 k 이렇게 되겠지, 그지? 뭐 어려운 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고등학교 산수 하는 거야. 정의만 그대로 따라서 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부분적분이니까 컨스턴트 C 그냥 상수지.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가 C를 0으로 놓자. 그러면 이제 이 표현식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웨이브 이퀘이션의 해, 아까 이 해를 만족시키는 거는 뭐 플레인 웨이브가 되면 항상 웨이브는 사인 오메가 뭐 이렇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이런 걸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제. 그러면 웨이브를 할 때 사인, 코사인 함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기 할 때 하면 굉장히 피곤해져. 이제 사인은 무슨 사인의 합 공식도 있고 뭐 이렇게 귀찮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식도 잘 알고 있었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분모로에 정리해서 이거를 갖다가 테일러 익스텐션 해가지고 한 걸 다 모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 뭐 알지, 그지? 이렇게 되면 어차피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모든 게 일반적으로 바뀌는 게 코사인 오메가 t. 일반적으로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걸 알고 있지 않아? 우리가 한 것처럼. 어떤 값에 코사인 무슨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e 사인 뭐 kx 오메가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나중에 곱쓴다. 이렇게 곡소수를 가지고 쓴 다음에 나중에 의미가 있는 실수만 취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플레인 웨이브를 가져온 이유가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 함수를 어떤 상수 곱하기 exponential i kx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쓰자. 이게 플레인 웨이브 일반적인 사인, 코사인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곱하기 나누기 할 때 exponential 함수는 지수 빼기도 하기 쉽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일반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웨이브 이퀘이션이고 이거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해는 익스포넨셜 함수야. 또 거기다가 또 편하게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가지고 Introduction to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푸는 방법. 그러면 가장 쉬운 책들이 많아. 보시면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푸는 법 들어가 가지고 도서관 자기 수준에 맞는 책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일반적으로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프로시저가 쫙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아까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해가 일반적으로 익스포넨셜 모르는 미지에서 이렇게 놓고 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도 웨이브니까 또 익스포넨셜을 써서 곱하기 빼기 할 때 좋고 나누기 할 때도 좋고 또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해도 보통은 뭐의 익스포넨셜 함수가 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해. 사이가 어차피 웨이브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해가 되니까. 그다음에 앞서 여기 오메가 이거 0으로 넣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오메가 대신에 이제 탁 집어넣어. 그래놓고 이제 이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한 번 미분해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고 끄집어내고
두 번 미분해.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냥 간단한 미분이니까. 그다음에 이쪽은 시간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해. 끄집어내. 그래놓고 이게 같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식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지. 슈레딩거가 막스 본이 웨이브라고 보고 그거를 풀어라 했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질문. 그 투사이 라플라시안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D는 CT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C 제곱분의 1이랑 T로 두 번 미분하는 게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라플라시안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거리의 제곱이잖아. 그치? 이게 여기 코오디네이트의 거리의 제곱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나중에 보면 지금 여기 미분으로 해서 그렇지 이게 다 나눔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제곱, 거리 제곱으로 나눈 거라고 이거. 그럼 여기다 보면 요 그대로 놓고 요 나누기 하면 요 거리 들어갈 자리에다 C, DT 해가지고 나누기 하는 거지. 그렇죠.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라운드니 그거 한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무슨 뭘 때 델타 Y, 델타 X 이렇게 쓰잖아. 이게 양이 클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이게 미적분이라는 거 하는 게 입실론 델타를 하는 이유가 이 델타를 무한히 작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입실론으로. 그게 뭐야 나누게 하는 거죠. 또 다른 또 질문도 뭐가 두 번 나눈다 이거지. 결국. 그지? 그러면 됐어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요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없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를 보게 되면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질량 M인 놈을 가지면 클래시컬하게는 뉴턴의 이퀘이션에 의해서 F는 MA 이 이퀘이션을 만족시켜. 힘은 질량과 거의 가속도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이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 힘은 이게 뭐 가속도를 두 번 하는 게 가속도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두 번에 M에다가 그거를 한 번 더 나누는 게 가속도니까 그 거리 D 이게 가속도지, 그 질량이지. 힘은 어떤 앞서 이거 했으면 그냥 힘이 어떤 스프링 컨스턴트다 그러면 KX 이렇게 되니까 K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다시 이렇게 옮겨가면 이것도 리니어 이퀘이션이 되지, 그지? 그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뉴턴은 그래서 이거 풀어가지고 하는 게 클래시컬하게는 하는 거였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 M하고 V가 가지고 있는 놈을 람다로 가져야 되고, 람다라는 놈은 그래서 요 같은 거 해서 그러면 이거는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뉴턴의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밖에 한 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그냥 미분해서 저거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그 익스포넨셜 플레인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자유입자 이렇게 갈 때 웨이브를 보면 그게 플레인 웨이브를 만족시키면 조금 전에 유도하는 게 이거 유도하는 거예요. 풀이 어디 속박되지 않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시간에 대한 게 얻어졌고,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하밀턴 오퍼레이터를 접근하면 여기다가 파동함수에다 하면 에너지를 얻는 거고, 이게 그가 하이젠버그가 했던 오퍼레이터 방식이에요. 그 오퍼레이터는 하밀토니언 오퍼레이터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고 내 오퍼레이터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이거고, 위치 에너지 그대로. 그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얻는 것이 슈레딩 거고. 그래서 저걸로 나중에 노벨상을 받은 거. 저걸 이제 풀으면 이제 뭐 저기 수소 그 포텐셜이 수소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풀로 포텐셜을 집어넣고 이걸 풀면 하이드로젠 애톰의 n = 1, 2, 3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걸 얻겠지. 그래서 수소 원자에 있어서 이걸 풀은 게, 그래서 이걸 한 종로 이 사람이 이제 파동이 되고 구름처럼, 그러니까 파니까 전자가 아까 스탠딩 웨이브였잖아, 그지? 스탠딩 웨이브고, 거기서 문제점은 이제 그 보호의 정상 궤도는 잘 이제 설명을 해줬지. 근데 보호가 R와 V가 픽스해서 액큐레이트하게 했는데 하이젠버그의 언서틴 프린시플이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면 파동함수는 퍼져 있지. 파동함수는 X하고 T에 따라서 퍼져 있지, 구름처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 거는 이제 뭐가 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에너지를 구해야 돼. 요 에너지를 구하는 거. 그 에너지는 하밀토니언이라는 그 역학하는 사람을 기념해가지고 하밀토니언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구하는 오퍼레이터. 아까 모든 물리나 화학적 양에 대응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하밀토니언 오퍼레이터를 나의 상태에다 적용을 해라.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 여기서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방정식을 아이젠이케이션이라고. 아이겐. 영어로는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부르고 독일어로는 아이겐 펑션이라고. 어떤 오퍼레이터를 적용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스칼라 에너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 하밀토니언 오퍼레이터를 찾아야 돼. 그리고 나의 상태에다가 적용을 해. 그러면 에너지가 튀어나와. 스칼라. 이렇게 되는 관계식을 아이젠이케이션, 아이겐. 이걸 한 사람이 하이젠버그고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고 아이젠 펑션이라고 부르니까 미국 놈도 아이젠 펑션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부르기 싫으니까 이거를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바꿔가지고.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항상 수소옥은 무슨 아까 그 이원자 분자든지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하밀턴 오퍼레이터,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해야 되니까 하밀턴 오퍼레이터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에 대한 표현식은 항상 이게 들어가고 위치 에너지도 있어야 돼. 이걸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마다 수소일 때는 수소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이원자 분자일 때는 이원자에서의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뭐 그런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그거는 그게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풀면, 그러면 시간과 위치에 따른 파동함수를 구하게 되고 그 파동함수로부터 에너지를 구한다. 그게 슈레딩거의 원리다. 그래서 모든 인포메이션은 파동함수 안에 있다. 그게 슈레딩거의 어프로치고, 하이젠버그의 어프로치는 굳이 이 파동함수 안 하고도 요 메이트릭스를 알면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되고, 그러면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죠. representation 하려고 하면 basis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카티션 코디네이트 그러면 카티션 코디네이트 x, y, z 베이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슈페리컬 코디네이트는 r 세타 파이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얘도 어떤 스테이트 우리가 알고 싶은 스테이트가 하나밖에 없다. 일어나는 스테이트. 어떤 시스템에 에너지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두 개 스테이트밖에 없다. 그러면 얘를 레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H11, H12, H21, H22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스테이트를 베이스 셀수로 나타내면 그 컴포넌트로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지. 그렇게 되면 이거 다이거널라이즈 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2x2 매트릭스 다이거널라이즈 하는 거 배웠지. 그렇게 되면 이 다이거널라이즈 하게 되면 아까 이 매트릭스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원 스테이트 에너지 하나, 투 스테이트 에너지 하나 이렇게 다이거널에 여기는 빵 이렇게 나오고 여기만 에너지 E1, 에너지 E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하는 게 하이젠버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파동함수 도입할 필요 없이 스테이트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냥 1, 2라고 해놓고 이런 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잘하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것도 이제 알았다 이 말이야. 어떻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유도가 됐고 메모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생각을 가다듬어서 이제 질량이 m인 것이 드브로의 메토웨이브가 되면 람다라는 걸 갖게 되고 그러면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시켜야 된다.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시키게 되려면 그게 어떤 이퀘이션이 얻어질까? 그래서 그게 얻어진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쫙 이제 얻어낼 거란 말이에요. 파동 함수 내에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이제 에크림 매저먼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하는 그 웨이브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제 퀀텀 엘렉트로다이나믹스. 그러면 이제 질량하고 레디에이션을 엄밀하게. 그러면 이제 질량도 퀀텀 엘렉트로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학문이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전자기학 그러면 전자기학을 웨이브라고 보니까 그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니까 파동함수를 하고 있었지 그지 파동함수. 근데 파동함수도 이제 파동함수니까 컨티뉴어스 베어리어블로 x, y, z, t가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파동함수를 그렇게 썼지. 근데 퀀텀 엘렉트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고 이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는 것도 진동자처럼 진동자가 아까 진동자가 되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도 진동하니까 웨이브를 이렇게 하다가 진동하죠. 진동하는 것도 보면 이 파가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딱딱 끊어져 있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라는 알갱이 퀀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레디에이션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도 클래시컬하게 그냥 웨이브로 코사인 사인으로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배울 텐데 진동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진 동자. 이렇게 되면 좋아진 동자 한 개 있냐, 두 개 있냐, 세 개 있냐 그것들의 개수를 헤아리는 걸로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퀀텀 엘렉트로다이나믹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곳의 선구자가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하고 그 콜롬비아의 슈빙거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오마나가라는 사람이 프레세이시 로벨상을 받은 개념. 그러니까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도 진동자의 R형처럼 생긴 그런 진동자의 개수에 몇 개가 있느냐 그런 걸 헤아린다 이 말이야. 그게 엘렉트로다이나믹스의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필드를 클래시컬하게 다뤘는데 그렇지가 않다. 시작이고 그래서 그렇게 돼야 이제 정확하게 모든 걸 이제 측정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모든 시스템에서 그걸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나머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익사이트 스테이트라고 부른다. 이제 아까 얘기하면 그 모드로 얘기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펀더멘탈이고 나머지 익사이트 스테이트는 오버톤이지. 오버톤. 그리고 빛이라는 걸 포톤으로 보면 어떤 빛이 강하다. 빛이 세서 얼굴이 탄다. 그러면 포톤이 와서 두드러 패는 거니까 포톤의 수가 많다. 그리고 인텐시티는 엘렉트릭 필드의 앰플리튜드의 제곱이다. 그걸 이해한다. 엘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은 포톤의 총하고 인텐시티는 포톤의 앰플리튜드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자 하는 게 어떤 포톤을 발견할 확률은 일렉트릭 필드 앰플리튜드의 제곱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것도 또 시간이 걸렸죠. 그런 그 무엇의 파동 함수의 제곱이 그것을 발견할 확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쭉 측정한 거랑 비교하니까 맞는 결과가 얻어지더라. 그래서 그걸로 막스 보건이라고 하는 아까 그 슈레딩거의 스승 그 사람 나중에 노벨상 받아놨습니다. 저 밑에 한 줄 써 있지만 그 해석을 하니라고 엄청나게 독대로웠다. 한 문장. 그래서 이제 입자를 웨이브로 보니까 놈을 발견할 확률,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라고 부른다. 파동함수의 제곱을 그 입자를 주어진 시간 t와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 probability density,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주어져 있는 공간 dv라고 하는 공간에서 발견할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 곱하기 그놈의 공간이겠지, 이제. 쓰면 이제 그런 해석이 맥스본이 주장해서 증명도 됐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 밀도함수, 그 확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피시니 무슨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할 때 그러면 펑션이니까 펑션이 만족시켜야 될 이제 정의가 있다. 5가지 조건. 펑션이니까 어차피 이제 확률이니까 확률의 값을 1로 만든다. 노멀라이즈 한다. 모든 공간에서 합은 1이 돼야 되겠지. 그 1로 만드는 거를 노멀라이즈 한다. 정규화한다. 정규 분포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서 1차원 공간, 1차원을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모든 공간에서 발견할 확률의 합은 1이다. 그 다음에 펑션이니까 컨티뉴스 하고 그 파이나이트 해야 되니까 x가 무한으로 가면 확률 펑션 함수는 0으로 한다. 함수니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컨티뉴스하다. x가 무한으로 갈 때 0에 가야 된다. 파이나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족시키는 요걸 따라서 바로 2번이 오고 그 다음에 3번 그 발견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까 측정의 문제지만 통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균값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측정을 한다. 어떤 값을 측정했더니 1이 나오고 1.1이 나오고 1.2가 나오고 뭐 1.3이 나오고 뭐 쭉 하다 보면 평균값이 기대치가 1.35 이렇게 나오지, 그지? 뭐 기대치라고 하는 값은 측정돼서 얻는 값이 아니야. 양자역학적으로 이 평균값 기대치라고 하는 거는 측정하면 그 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값이 기대되는 거지. 그럼 아까 말한 대로 1.1이고 제목 1.2가 되거나 뭐 이런 게 얻어지는 것이지 기대치가 측정되는 게 아니야.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아까 아이젠 밸류가 얻어지는 것이지 그 했을 때 그놈의 평균값이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기대되는 거지. 근처 값이, 그지? 그래서 통계적이다. 여기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니까. 두개가 뭐 맞았네. 슬라이드를 떠나. 하여튼 그러면 말로 그냥
파이스퀘어는 probably densed다. 그리고 공간적 발견 확률은 저렇게 된다. 그것까지 하고 그걸 두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니까 1로 만들어줘야 되고 finite 해야 되니까 x가 무한으로 가면 0에 가까워져야 되고 이 펑션이니까 continuous하다. 그 다음에 통계적 성질을 갖는다. 이게 그 웨이펑션의 성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